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에서 시윗 코리아에 있는 재단, 연구재단의 기술사업화 본부 맡고 있는 이주열 이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RC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지금은 청년들을 좀 자기답게 살기 위한 자기다음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 창업을 돕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기관을 또 하나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텐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 들어보시고 회사 내에서 그리고 스타트업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어갈 것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년 자기다음 학교를 8년 전에 세우면서 학생들을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 키웠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도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진출한 친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0명이 넘는 업계 멘토들이 있는데 여기 멘토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좋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멘토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대학은 기존에 있는 대학이랑 전혀 다른 대학입니다. 지금 넥스트 챌린지 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로 이름을 좀 바꿨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학이 학위를 주는 대학이었다면은 실제 미국에 있는 나사와 구글이 만들어 싱귤레리티와 같은 학위 없는 대학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새로운 문제, 사회 문제를 특히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학생들을 키우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리더로서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몇 분이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 뉴욕주립대 총장이셨던 김춘호 총장과 넥스트 챌린지 재단의 김영록 대표와 제가 함께 모여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러레이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20몇 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조직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혁신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더 무언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토니브룩 유니버시티 시윗 재단에서 코리아에 있는 그 시윗 연구 재단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IT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이 스타트업들을 해외로 실제로 진출시키자, 해외 판로 개척, 그리고 한국판 유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조직들을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초에 재작년이죠. 재작년 연말쯤에 제가 책을 냈는데 안 팔렸습니다. 아쉽게도 책이 잘 안 팔렸어요. 지속 가능은 가능한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SDG라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UN에서 이야기하는 SDG를 주제로 해서 6명의 저자가 함께 책을 썼는데 안 팔리다가 요즘에 조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팔리는가 봤더니 ESG 때문에 팔리기 시작했어요. 투자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소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SDG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씩 팔리면서 이제는 투자의 대세도 ESG 형태로 가겠구나. 또 하나는 사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협력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해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회사 내에서 지속 성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이제 사업의 오너, 주체이신데 이 신규 비즈니스를 고민하는 사람이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비즈니스 그로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특히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사례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로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2020년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에 2010년도와 2020년도에 시가총액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 어느 기업이 탑 10에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2010년도 기준으로 탑 10 시가총액 기업은 10위가 LG 디스플레이였고요. 그 다음이 SK텔레콤, 8위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7위는 LG전자, 6위가 신한지주. 전통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5위부터 쭉 보시면은 현대자동차, KB금융, 한국전력, 포스코. 넘버원은 어딜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12월. 여러분 10년 후에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을지 아마 저기 맨 위에 있는 데는 넘버원은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넘버 2부터 넘버 10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넘버 2에서 넘버 10까지 2010년도에 했던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2020년에도 똑같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도대체 몇 개의 기업이나 2020년도에도 시가총액 탑 10에 올라 있을까? 여러분의 예상이 정말 맞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스코는 있을 것이다. 현대차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0이 21조의 넥슨이었어요. 그리고 넘버 9이 LG생활건강.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요즘에 차승용 부회장이 비매품으로 썼던 그 책이 엄청나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버 8, 여덟 번째가 카카오입니다. 23조까지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위는 삼성 SDI. 자,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봤던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있을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버 6, 6는 LG화학입니다. 자, 넘버 5 안에 과연 어떤 기업이 들어있을까? 여러분 네이버가 들어있을까요? 네이버가 들어있겠죠. 넘버 5가 셀트리온이고요. 넘버 4가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넘버 3, 2는 어딜까요? 기존에 진짜 포스코하고 현대차하고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없는 걸까요? 보시면요. 넘버 3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 넘버 2가 SK하이닉스입니다. 넘버 1은 당연히 삼성전자로 기결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1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IT 기업들이 많이 약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미래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최근 기업의 성장 방향을 보면요. 포커스와 비욘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커스는 뭐냐? 주력 사업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비욘드는 뭐냐? 우리 회사가 교육회사다 그러면 에듀케이션이다 그러면 비욘드 에듀케이션. 교육이 아니라 교육 이외에 교육을 뛰어넘어서 교육과 함께 융합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그래서 포커스하고 비욘드 이 두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그로스 매트릭스는 크게 9가지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그냥 4가지 블록입니다. 엔서프 매트릭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첫 번째 1번 영역은요. 기존 고객들한테 기존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하는 영역입니다. 여기는 마켓쉐어 싸움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후려치기도 있고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 시장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저 시장에서 넘버원 유지를 계속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넘버원이 실제로 넘버2로 바뀌고 넘버3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1번에 계속 머무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3번, 4번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죠. 자, 2번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기존 고객들한테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서 근데 기존의 제품에서 조금 모디파이해서 조금 변화시킨 것 그걸 이제 제품 연계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것들 그게 진짜 2번 영역이겠죠. 자, 2번 영역으로 가려면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R&D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R&D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연구 인력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새롭게 만드는 거 중요한데 사업화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노력 대비해서 실제로 투자 대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저 시장에서 저렇게 2번의 방법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3번 영역은 새로운 시장을 찾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실제로 진입하지 않았던 시장, 전혀 가보지 않았던 시장, 그리고 니치 마켓이라고 하는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영역들, 그리고 채널에 대한 부분들 다각화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 판매 조직이었다면 실제로 온라인 영역으로 또 다른 영역으로 채널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이노베이션 하는 것을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은 뭘까요? 4번은 완전히 새로운 진짜 블루오션을 가겠다라고 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영역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영역은 어떻게 보면 M&A 영역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비관련 다각화입니다. 우리랑 상관없긴 하지만 우리한테 핵심 역량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긴 하지만 핵심 역량이 있는 사람과 조직을 데려와서 할 수도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돌다리를 다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 영역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면서 정확하게 보고 신중하게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방향이 맞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속도전으로 승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1번 시장에서 2번, 3번, 4번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자도 뛰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더 멀리 뛰지 않으면, 더 빠르게 뛰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2번, 3번, 4번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저 그림은 레드킨 이펙트라고 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 2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나도 뛰는데 옆에 있는 경쟁자가 같이 뛰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더 빨리 뛴다. 그럼 우리는 뒤처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맞다면은 속도를 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제자들한테 대기업 인턴을 다녀온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냐? 그랬더니 저희 제자가 제가 겪은 대기업은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서 대기를 하죠. 그러다가 대리님한테 없대요. 보고가 상달이 된 거죠. 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대리님이 과장한테 보고할 때 또 대기합니다. 그래 또 없대요. 대기하다가 없대고 대기하다가 없대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러죠.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거 옛날 했던 거야. 이 한마디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조 단계를 짧게 좀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그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해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시켜서 기존 고객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기반의 확장 영역을 진출하는 방법. 그럼 우리한테 기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술이 있는 데랑 우리가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시장, 인접사업, 인접한 시장, 우리가 진출하지 못했던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합한 모델을 찾아서 진출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기술과 고객의 확장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은요 제품 혁신의 83%, 공정 혁신의 80%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대기업의 파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혁신적인 조직을 만나서 이것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역시 나홀로 R&D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제일 잘해 라고 생각하는 거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실제로 더 넓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팀빌딩을,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진짜 포브스지의 500대 기업 중에 52.4%가 이미 스타트업과 연계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반대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하려는 이유가 있겠죠.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브랜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부분들 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해외 진출에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POC라고 하는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 것, 대기업과 함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설을 증명해가는 것부터 진행을 하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아까 느리다고 했잖아요. 물론 느리지 않은 조직도 있겠죠. 스타트업보다는 느릴 거예요. 스타트업은 바로 업이 되는데 대기업은 좀 느리지 않습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이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 단기적인 부분들, 약점들을 실제로 스타트업과 만나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조직화하고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빨라질 수 있고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그 스타트업이 훨씬 더 빨리 더 잘 만들고 더 실제로 팬시하게 만든다면은 why not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 친구들이 몇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이스라엘의 R&D 센터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이 R&D 센터의 역할이 뭐냐?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요즈마 펀드를 만든 이갈리 회장이나 요즈마 캠퍼스를 만든 제 친구 아리엘레 헤치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연구를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정과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얻는 성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시너지가 날 것 같은 스타트업,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것 같은 그러한 스타트업을 찾아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비용을 주고 일정 부분의 투자를 해주고 일정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함께 그 가설을 증명하고 그것을 만든 걸 통해서 그 솔루션을 MVP라고 하면 그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덕트 마켓 핏한다고 하죠.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어느 마켓에 갔을 때 핏한지를 찾는 것. 그래서 괜찮다. 이 마켓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면은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M&A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글로벌 기업들 이스라엘의 R&D의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즈마 펀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즈마 펀드가 걸프전 때 망가졌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재건시킨 펀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을 성장을 시켰어요. 의사들과 엔지니어들, 특히 IT 엔지니어들을 창업시키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나스닥 성장을 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에도요. 스타트업하고 한 대학교 안에 스타트업이 400개 넘게 들어온 학교도 있었어요. 이 대학이 실제적으로 실체가 뭘까 봤을 때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스타트업과 함께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POC를 같이 하고 네덜란드 시티 엑셀이라는 곳은 그 마을 자체가 전반적으로 POC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테스트 베드를 제공할 수 있는 아예 타운을 조성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그리고 대학도 들어와서 같이 함께 인력을 갖다 충원해서 여기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스타트업과 연구소와 연구재단, 학교가 같다 그러면은 함께 모여서 이걸 논의해보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구글 캠퍼스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영자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구글 캠퍼스를 가보셨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꽤 되었잖아요. 여기에 은행권연합회에 있는 디캠프도 있고 스타트업 캠퍼스도 있고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인재들이 모일까? 구글 캠퍼스는 캠퍼스 역할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엑셀러레이팅 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구글과 함께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너지가 날 만한 것들을 수많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이 안에 다 불러 모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인재들이 모이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나사와 구글이 만든 대학 싱귤레이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프랙티컬한 랭귀지, 프랙티컬한 knowledge,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실현해서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러한 캠퍼스, 그러한 무언가 테스트 베드가 지금 대한민국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카카오를 잠깐 보시면요. 아까 비즈니스 그로스 매트릭스에서 9가지 블럭이 있었잖아요. 기존 고객들한테 기존 제품으로 승부했던 게 카카오톡이었죠. 이 카카오톡이 실제로 연계된 고객들, 실제적으로 새로운 고객들,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고객들을 만나고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채널로 확장시켜 갔던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예 새로운 것들, 서비스를 만들어서 웹툰이나 선물하기, 택시, 카카오 워크 이런 거 만들면서 나중에는 카카오 뱅크까지 갔잖아요. 우리 회사가 실제적으로 카카오톡처럼 이렇게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2번, 3번, 4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신규 사업 비즈니스에 그러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기존 사업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긴 합니다. 기존은 핵심 역량이 있다는 거죠. 한 75% 정도 성공 확률이 있고요. 기술 개발형 사업 같은 경우는 45%, 시장 개척형 사업 같은 경우는 35% 정도.
그리고 비관련 다각화, 아까 말씀드렸던 M&A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한 25%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비즈니스 그로스 매트릭스에서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력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의 목적은요, 시장의 지배력을 갖다 확산시키는 거고, 영향력 강화를 통해서 주력 사업의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충성도를 강화시키고, 유통망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시키고,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본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전략들을 펼쳐갑니다. 주력 사업을 강화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인슈어테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화재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 보험회사들이,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테크 기반의 회사들이랑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 폰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의 고객들이 건강관리를 해야 실제로 나중에 페이를 갖다가 덜 할 수 있거든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고 같이 협력해서 이걸 데이터화시키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는 보험료를 갖다 더 할인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거의 250만, 300만 되는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을 강화시키고 로열티를 높이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주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백화점과 아마존이 전략적인 실제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유통 매장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자. 쇼핑 후에 매장을 걸어 나왔을 때 자동 결제되는 부분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저스트 워크아웃 타키널즈 얘기하는데요. 들어와서 그냥 집어서 나가면 되는. 근데 요즘에 그게 손으로 결제를 합니다. 손으로. 이 손바닥의 인식을 통해서 이 손바닥 인식과 핸드폰 번호하고 카드 이 번호, 이 3가지를 입력해 가지고 그냥 이거 찍으면 들어가고 그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과 같이 QR코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형태의 미래의 유통 매장을 공동 연구하고 그룹 통합 고객 분석 시스템, 다시 한번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고객 분석이라는 시스템 만들고 VR, 그다음에 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세콤이, 일본은 워낙 시니어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쓰러지고 움직임이 없으면은 독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콤이 그 츠쿠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과 연합해서 이 실버 케어가 가능한 단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버튼 하나로 24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병력 진단, 그리고 병원 연결, 긴급 상황시, 구급차 호출, 그리고 가족한테도 연결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치매 환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노령 인구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 보실게요. 뭐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성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객 측면에서, 유통 측면에서,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 그리고 자본 측면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접사업 진출을 위해서 4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고객 측면, 가치 사슬 측면, 그 다음에 차세대 제품 서비스 측면,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로 이 부분들을 확장하는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접사업 진출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샤오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전 모바일 이 회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얘들 도대체 이걸 왜 만들고 있지라고 살펴보니까 샤오미는 제품을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샤오미의 브랜드를 입혀서 브랜드 라이센싱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라이센싱을 통해서 실제로 가전제품일 경우에는 자기네 미홈이라고 하는 이 OS를 탑재시킵니다. 인베디드 시켜가지고 이 홈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지금 바꾸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를 미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스타트업들의 페인 포인트는 뭐예요? 유통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품을 판로가 없는 거죠. 샤오미가 대신 유통을 해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생태계를 키우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통해서 거대한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레이진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인 정신을 살린 정교한 브랜드를 만들고 생활 속의 예술품으로 자리 잡겠다. 예, 처음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았죠. 퀄리티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라젬, 제가 자문하고 있는 세라젬도 동일한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이 50대, 60대가 많았어요. 그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체험하면은 이게 눕고 어떻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가기 굉장히 주저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체험 공간이. 근데 지금은 웰카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카페 분위기가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세련된 경험이 주는 가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웰카페를 통해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커졌어요. 당연히 차값은 싸겠죠. 왜? 이 차를 갖다가 이 커피를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경험시켜보고 실제로 그 가치를 전달하고 그 안에서 건강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백호점이 실제로 뭐 개봉이 오픈이 되었고요. 올해 안에 한 200개까지 확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세라젬의 그 웰카페에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 아니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그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보고 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건강을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걸 상담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긴 하겠죠. 그래서 신체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하고 맞춤, 운동, 영양 처방, 모니터링, 피드백까지 전체적인 모든 건강을 홈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장 영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A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역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위험 분산,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의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후보군들 리스트업을 하죠. 이걸 롱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숏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어떤 거를 할지를 결정해 가는 연습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장 영역 진출을 위해서 비관련 다각화에 대한 아이템들을 갖다가 계속 모읍니다. 시장의 매력도와 우리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 롱리스트를 가지고 평가 기준이 있어요.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부의 그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혼자 평가할 수 없겠죠. 다양한 사람들, 내부의 전문가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평가해서 숏리스트,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제가 공란을 비워두긴 했지만은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 순위가 나오고요. 시장 매력도와 사업 역량 두 가지로 축으로 나왔을 때 맨 위에 오른쪽 위의 영역을 어트랙티브 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그 사업 영역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신사업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빨리 변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기술에 대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외부 환경 조직에 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과 함께 우리가 묶여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트렌드 와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혁신적인 조직, 혁신적인 사람,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꾸준하게 접촉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고 특히 인재 확보와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매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요. 매일 똑같은 곳에 가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다람쥐 쳇바퀴 돌잖아요. 그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꿈꾸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실제적인 시도를 해봐야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탐색하고 자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추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터뷰 내용일까 한번 보세요.
저는 잠들기가 싫어요.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같은 목표를 가진 기업가들과 연합정부를 만들고 싶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데이터를 차지하는 자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이다. 나의 사업 결정은 적어도 50년간 질리지 않고 설레이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시대를 먼저 읽고 내가 먼저 가 있는 거죠. 시대가 쫓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같은 일만 반복하면은 진정한 성장은 없다. 1번 마크 주커버그, 2번 제프 베조스, 3번 빌 게이츠, 4번 손정희. 자, 1, 2, 3, 4 중에 누굴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손정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손정희 회장이 실제적으로 투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쫙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벤처 캐피탈도 아닌데. 물론 100조와 130조, 230조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230조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위워크, 쿠팡, 우버,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 사례도 있고 실제 잘 안 된 사례도 있어요. 아마 제일 잘 된 사례는 알리바바일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위워크나 실제로 이런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죠. 잠깐 영상을 보면서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 작년, 재작년에 왔을 때 어떤 내용들을 실제로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했는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